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가족 여러분들 여기 좀 봐주십시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옆에. 자, 김하은 아나운서가 박 변호사님 이 무슨 포즈인가요? 김하은 아나운서를 상징하는 포즈입니다. 아, 시추족발? 아, 시추족발. 자, 김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2번 카메라 보시면서 3번 카메라, 3단 카메라 보시면서 각오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저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데 한몫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빨리 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얼굴 천재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오늘 현역 입대했습니다. 어제 팬들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에서 짧게 자른 저런 머리를 공개하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한 두세 살 이후로 가장 짧은 것 같은데 어색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 군인 머리를 해도 얼굴에서 막 빛이 납니다, 막. 자,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길 바라면서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예, 건설 근로자 16년 만에 처음으로 입주자분들에게 커피차 선물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입주자 여러분 감동입니다 하신 오정현님. 자, 여기 전주인데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앞 테이블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뭐예요 하신 최민자님. 자, 부평 롯데마트 키즈카페 앞 소파에 부부가 신발 신은 채로 누워서 자고 있네요. 어이구, 집에 가서 자 하신 유태윤님. 자, 주말에만 찾는 서귀포시 은평리 세컨하우스의 능소화 저랬던 걸 뒷집에서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사과도 안 해요 이 사람들 하신 김정숙님. 자, 금도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태극기 낚아채서 꾸깃꾸깃. 자,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올라간 한국인 유튜버가 겪은 황당한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중국 땅이라서 진짜 배워간 것만 해도 아 그래요? 압수당했어. 가라는데? 아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성홍기 들면 우리 경찰이 그거 낚아채서 저렇게 합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일단 지금 보신 영상은 라이브 방송 중이었던 겁니다. 여행 유튜버인데요. 보신 것처럼 백두산 천지에 가서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애국가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신 것처럼 선글라스를 낀 현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확 태극기를 낚아챘던 거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방송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직원을 따라가고 방송이 종료됐다. 혹시 신변에 무슨 이상이라도? 다행스럽게 신변에 큰 이상이 생긴 건 아닙니다. 전한 바에 따르면 모든 소지품 검사를 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휴대전화에 앨범에 사진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저기 백두산이잖아요. 중국에서 가긴 했지만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고 아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구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혹시나 뭐가 생길까 봐 중국에서 제지를 한 걸로 보이고,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런 행동 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남의 나라 국기를 저렇게 뺏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태극기 노 하면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뺏어갑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냅킨으로 고이 감싸 슬쩍입니다. 자,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커피 마시던 남성 카운터 옆에 올려진 저 무선 이어폰을 발견합니다. 아, 여기 커피 향이 진하네. 하지만 눈은 커피가 아닌 이어폰 쪽에 저렇게 가 있는데요. 어디선가 저렇게 냅킨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슬금슬금 다가가서 살포시 이어폰 감싸고 매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야, 이거 뭐랄까요? 약간 선수 냄새 나는데요. 네,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장 안 카운터에 저렇게 무선 이어폰을 올려놨다가 화장실을 다녀왔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선 이어폰이 사라진 겁니다. 제보자는 당시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한쪽만 귀에 꽂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한쪽과 이 이어폰 케이스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혼자 카페에 방문했던 한 남성이 냅킨으로 이어폰을 감싸서 훔쳐갔던 겁니다. 아, 밑장을 빼고 있어요. 네. 이 남성 테이블에 올려진 무선 이어폰을 발견한 뒤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제보자가 자리를 비우자 몰래 슬금슬금 그렇지만 빠르게 훔쳐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 무선 이어폰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왔다고는 해요. 예, 다행입니다. 무선 이어폰 상당히 비쌉니다. 수십만 원대에 해당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뭐 아는 분도 알겠지만 전화기하고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휴대폰하고. 아. 보니까 인근 공원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짝이. 야.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알고 뚜뚜뚜뚜 이렇게 뜨지요. 수풀 내에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그걸 가져갔는데 한쪽밖에 없으니까 비닐봉지채로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절도는 성립한 거예요. 수십만 원 비싼 이어폰을 훔쳐간 거고 문제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현금 결제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적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 해요. 우리 영상을 걷어내면 예. 사실 금방 잡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거 알면 좀 이렇게 자수를 한다든지 자백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제주 바다 뒤덮은 해파리 떼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뭐야 이거 와 완전 해파리 유튜브에서 잠깐 나오는데 동전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떠 있습니다. 몰랐는데 네, 이게 해파리라고 해요. 오 징그러. 잠시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저 동전 같은 게 막 두둥두둥. 자, 자세히 보니까 수십 개의 촉수가 달린 영락없는 해파리입니다. 아,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무섭습니다. 네, 요즘 휴가철이라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제주 해안가 곳곳에 저렇게 푸른 곰팡이처럼 보이는 해파리떼가 출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처음에 알려지게 됐는데 저희 사건반장 측에 이런 해파리떼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 김영해수욕장 인근의 김영항에 제보자가 나갔다가 좀 전에 들으셨죠? 바다에 동전 같은 것들이 밀려왔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스티로폼 쓰레기인가 하고 봤더니 해파리였다고 해요. 이 영상 속의 해파리는 푸른 우산관 해파리라는 명칭의 해파리인데요. 푸른색을 띤 둥근 몸체 아래에 촉수가 다닥다닥 달려있어서 좀 곰팡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 네, 제보자는 처음 봤을 땐 신기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촉수를 보니까 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해파리가 쏘잖아요, 사람. 네, 그런데 이제 푸른 우산관 해파리는 강한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닿으면 따갑거나 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2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목격됐는데 남해 쪽에서 지금 대량으로 저렇게 환공포증이 일어날 정도로 가득가득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근데 저 해파리가 능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바람이나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밀물 때는 확 왔다가 썰물 때는 싹 사라진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영을 하러 가셨던 분들은 왜요? 불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잘 좀 피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해수욕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캥거루족 딸과 월세 전쟁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 지방에서 간호사 일을 하는 20대 후반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이미 누나보다 일찍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는데 딸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독립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딸이 저와 집안일을 분담하는 건 아니고 가끔가다 빨래나 청소 한 번 해주는 정도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 저는 어차피 나가서 원룸 생활하면 방세가 나갈 테니까 딸이 저에게 생활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월 30만 원씩은 주고 지내라 얘기해봤지만 딸은 본인이 캥거루족이라며 방세 안 내려고 집에서 통근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대요. 만약 제가 집에만 있는 가정주부였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저도 매일 식당에 나가서 주방 일을 하거든요. 심지어 딸은 2년 전 간호사로 취업해서 2개월마다 상여금도 받고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 월급 받을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지만 딸은 내가 가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데 왜 굳이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하냐며 이해를 못하네요. 저도 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딸에게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사는 딸에게 이 정도 생활비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건가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엄마입니다. 이놈의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내 새끼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야, 하은이 네가 엄마보다 더 벌잖아. 애미를 모시고 살아도 그런가 보다 할 바에 단돈 30만 원 못 내놓겠다고. 그리고 뭐 캥거루, 새끼 캥거루는 귀엽기라도 하지. 애미 피 쪽쪽 빨아먹는 너는 기생충이야. 이거사 동그라미. 아닙니다. 딸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딸입니다. 헐, 대박. 엄마, 박상희 여사님, 혹시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진짜 서운하게 왜 이래, 진짜. 나 시집 갈 때 엄마가 집 해줄 거야? 혼수해줄 거야? 스드메는 이거 봐. 어디 봐. 나 쳐다봐. 내가 지금 빡시게 돈을 모아놔야 엄마도 나중에 편한 거요.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가만 계셔, X. 양 변호사님. 글쎄요, 뭐 두 사람 다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돈을 모아도 어머님이 더 잘 모으시고 더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끼 캥거루 얘기를 했는데 새끼 캥거루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거기서 떠나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19세가 되면 부모에게는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사실은 강요하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님이 저 돈 드리면 어머님이 설마 그걸 다 쓰시겠어요? 따님 좋으라고 또 모아서 또 앞으로 일에 쓸 거 아니에요. 교수님, 다 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얘기하신 액수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30만 원이면 간호사로 일하실 때 밖에서 혼자 독립하시면 아무리 못 써도 100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30만 원 내라 그러시면 그냥 네 그러고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으면 30만 원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안일을 훨씬 많이 시키고 싶기는 한데 뭐 이 딸이 집안일을 열심히 뭐 하지도 않는 딸이니까 어쨌든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말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100만 원 달라는 것도 30만 원이면 사실은 아주 염치 그 정도만 해라 이러거든. 체면 차리면 해라 이거거든요. 뭐 본인이 이제 뭐 불규칙적으로 주는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줘야 돼요. 그 더 해서 알파로 더 줘야 되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 더 받아야 되거든요. 캥거루 이거 배 터지겠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거 정도 받고 조금 엄마한테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중요한 건 일단 취업을 한 딸이잖아요. 저도 좀 늦은 나이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모님 집에 좀 얹혀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죄송한데 그래도 취업을 하고 나서는 좀 염치껏 행동을 했거든요. 드렸습니까? 네. 아우. 그래서 취업도 했고 그리고 너무 집안일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건 좀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신수님께서 기간을 정해주고 돈을 모아서 나가라고 제안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요. 김태준님, 우리 아들 30 넘었는데 10원도 안 줍니다. 미워. 그렇군요. 하셨어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돈 터치. 이수지, 누군가로 사는 걸 즐기고 있어서 삼수지, N번째의 나를 발굴 중 날 취향 맞는 알리익스프레스. 매일 다양한 환경에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피로한 눈.
이제 아큐브 오아시스 맥스 원데이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술로 맥스의 편안함과 선명함을 경험해보세요. 아큐브 오아시스 맥스 원데이. 아이가 다쳤어. 마데카솔 출동. 상처엔 진물엔 마데카솔로 성공. 옛설 칫솔 마데카솔.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늦은 밤 오토바이 한 대가 깜깜한 도로 위를 다급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튼 오토바이, 앞서가던 차량을 향해 경적을 빠방 울리는데요. 서요. 서요. 경찰 신고할 거니까. 혹시 뭐 잘못하신지 아세요? 제가 경찰 부를 건데 뭘 잘못하신지 모르세요? 차량을 급히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 남성.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방금 보신 그 장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금 저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한 부부의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5일 새벽 2시 반에 이 제보자 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 부부는 각자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남편만 배달 일을 하셨었는데 이 아내가 직장을 옮기면서 약간 짬이 나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배달 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고 아내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두 분이 멀지는 않게 가까운 곳에서 서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반쯤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로 남편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던 걸까요? 당시 상황 남편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새벽 한 2시 좀 넘었을 텐데 어떤 그 차에서 그러니까 비비탄 총을 맞았대요. 이제 그 차량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이제 도주를 한 거죠. 명지대 근처거든요. 약가 주변인데 젊은 애들인 것 같아요. 1년씩도 없는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당하니까 이제 총을 맞고 너무 당황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한 4km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달을 저도 하고 있었고요. 저한테 전화를 와이프가 줘서 일단 배달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한번 쫓아가 봐라. 자, 그러니까 낯선 차량에 남성들이 있었고 그 차량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아내를 향해서 비비탄 총을 발사했. 이게 새벽 2시 반입니다, 양 변호사님.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아내분은 이제 배달콜을 받고 식당으로 음식을 가지러 가는 길이었고 맞은편 반대편에서 검은색 차량이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이 남성이 비비탄 총을 꺼내서 아내를 향해서 발사를 했고 허리 부분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분은 그때 당시 한 4km,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일단은 아내에게 가해 차량을 쫓아가라. 그러고 나서 급히 또 남편도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자, 남편이 달려오기 전까지 아내분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그 차량을 계속 뒤쫓으셨대요. 자, 그 과정에서 아내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잡아봐라.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골목길로 이제 막 유인하듯이 천천히 이제 자전거가 오면은 남바가 보일 듯 하면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가 느리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또 한 바퀴 돌아서 어쩌나 반응을 보려고 또 뒤쫓았는지 어쩌는지 또 발견을 했대요. 와이프가 그 차를 파킹하는 척 하면서 또 와이프가 다가니까 또 도망을 가더래요. 자, 보신 것처럼 잡힐 듯 하면 도망가고 잡힐 듯 하면 도망가고 마치 약을 올리는 것 같았다고 하시는데 그때 다행히 남편분이 딱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비비탄을 맞아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셨던 아내인데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 사이에 남편이 이제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아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는데요. 골목길로 도주하던 차를 따라서 아까처럼 빵빵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비탄을 쏜 차가 맞는지 확인을 한 뒤에 남성들에게 경찰에 신고할 거다. 너네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운전석에 탄 남성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112에 전화를 해서 상황과 위치를 설명하느라 살짝 앞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틈을 타서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경찰에게 차 번호를 우선 불러줬고요. 결국 남성들은 도주하고 이 제보자 부부만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로 아내가 비비탄을 맞는 장면까지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찰이 그 확보한 골목 CCTV 영상을 보니까 저 차량에서 그 장난감 총이 차 밖으로 나와서 아내를 향해서 그 총이 향해져 있는 모습을 경찰이 확인했고 이 제보자 부부도 경찰서에서 그걸 확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못 잡았어요? 자, 파출소에서 1시간 넘도록 이 부부가 제보자 부부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을 좀 잡히기를 기다렸는데 한 중년 남성이 파출소로 들어왔다고 해요. 차주였어요, 차주인데 이 차주는 사실은 이 운전하고 장난쳤던 20대 초반인데 예. 그 사람의 아버지로 보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아들은 전화가 안 돼서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상하고 또 바디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인정은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하고 얼굴 똑같으니까 친구들. 나중에 이제 그 운전자들 파출소에 옵니다. 운전자하고 친구, 아들이죠. 이 제보자 부부가 딱 마주쳤다고 해요. 예. 근데 하는 말이 오히려 내가 안 쐈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뭐라고요? 내가 안 쐈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제보자 부부에게 뻔뻔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교수님. 네. 아니 저 상황에서 할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요. 뭐 자기 안 썼다고 우기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저런 태도를 어떻게 좀 막 싹싹 빌어야 되잖아요. 경찰서고 영상도 있는데. 그래서 제보자 부부도 이 태도 때문에 더 많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파출소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한테도 일단은 집에 돌아가 있으셔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허탈하고 속상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뒤척였어요. 간신히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가해 남성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 데리고 사과도 하고 싶고 합의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내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 가해 남성과 만나기 힘들어해서 이 남편하고 이 아버님과 만났는데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 아버님과 다시 통화가 되기는 했는데 이 아버님이 저희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모님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전거 바퀴 조준한 거고 딱 한 발 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전거 그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자전거 바퀴를 쐈다는 게 더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뭐 사람을 쐈던 자전거 바퀴를 쐈던 다 누군가를 쏘려고 했던 건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희 제작진한테 그 가해 남성의 아버지가 이 자전거 바퀴를 쏘려고 했던 거지 그 여성분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 변호사님? 그리고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이 그냥 장난감 비비탄 그 플라스틱 뭐 총알 쐈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닌 것이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해병대 군인들이 비비탄으로 막 개 죽였잖아요. 요즘 뭐 어떤 총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파괴력이 센 것들도 있고요. 그 파괴력을 떠나서 새벽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운전석에서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서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요. 저기서 뭐 넘어지거나 뭐 다른 쪽으로 향해서 크게 안 다친 게 정말 천만다행일 정도의 상황이고요.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 있는 쪽을 향해서 총알을 발사한 것 자체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미 범죄가 되는 겁니다. 특수폭행은 이미 성립을 하고요.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저 트라우마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정신과 진료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제 이 제보를 주신 이유가 너무 이제 초범이고 20대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이 가볍게 끝나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다라는 건데 검찰 송치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진료받고 있는 내역이라든가 진단서를 처음에 신고했던 파출소를 통해서 검찰 어디에 접수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탄원서 형태로 제출을 하고 그러면 아마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부에서도
이 일과 관련된 이제 형사 배상 명령을 내립니다. 따로 민사 소송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금전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가능한 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 부부 두 분하고 제가 직접 오늘 통화를 했었는데요. 아내분이 그 충격에 너무너무 무섭다면서 말씀을 제대로 잊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남편분과 거의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찰에게 10여 통의 장난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추정되는데 사과도 성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어느 날 새벽 줄기차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네, 제보자는 충남 천안에 사는 30대 여성인데요. 지난 16일 새벽 6시 29분부터 약 30분 동안 같은 번호로 1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을 때 걸려온 것까지 포함하면 총 16통입니다. 6시 29분대에만 무려 4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보자가 전화를 받으면 끊어지고 또 받으면 끊어지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가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보기도 했는데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다가도 바로 끊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화가 계속 엇갈리면 먼저 전화를 걸어온 쪽에서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했는지 신뢰가 안 된다면 언제 다시 연락을 드리면 좋을지 문자를 남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상황이 새벽 6시 반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보자 얘기 그리고 옆에 있던 지인이 촬영한 당시 실제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제가 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고 계속 반복이라 냐냐냐냐 막 이러고 오빠는 이러고 너 처음에 들리는 거야, 뭐라 했노? 누구세요? 오빠! 왜 자꾸 전화하고 그래요, 왜 자꾸? 박 변호사님, 참, 네. 냐냐냐냐가 뭐예요? 그러게요. 처음 들어봤어요. 냐냐냐냐냐. 한국말인데 이상하죠. 그 예전에 채연 씨 노래 그거 나죠. 그건 나냐냐가 나나나인데 어쨌든 이 의문의 남성이 이상한 음성의 이상한 목소리 실제로 새벽에 전화가 왔고요. 말씀처럼 계속 아주 수십 통, 열 몇 통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장난전화를 의심하면서 지인한테 이걸 좀 찍어두라, 영상을 촬영해달라고 했고요. 그 촬영했으니까 이게 좀 남았습니다. 보면 전화를 하다가 본인이 먼저 끊어버리기도 하고 중간에 나오는 게 냐냐 나나나가 냐냐냐냐냐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을 또 하면서 끊어버리기도 하고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오빠 이러면서 또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또 걸면 왜 자꾸 전화 거냐 호통치면서 자기가 또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전화했잖아요. 예, 그 뒤에는 어떤 여성들이 웃는 모습 들려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나를 희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수님?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지인이랑 같이 계셨으니 망정이지. 네. 막 새벽에 혼자 있는데 이런 전화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이제 밤에 나가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보하신 분께서 작년부터 좀 사실은 불안감도 좀 크고 강박증 증세도 있고 그래서 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계셨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까 그 증상이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에서도 꽤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언제 또 이런 전화가 올 줄 모르고 내 주변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불안감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이런 전화를 걸었는지 알아내야겠죠. 자, 이 제보자분은 찜찜하고 불안한 와중에도 뭔가 짚히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찰 번호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전화 올 데가 없거든요. 여기 천안에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경찰이겠죠? 제 신상정보 받아가신?
그래서 누구들을 다시 가서 그 장난 전화 온 번호 물어보어요. 제가 임원으로 부대 중에 왔다고 혹시 여기 업무폰인가 해서 물어보러 왔다고. 근데 확인을 하시더니 예 맞네요. 업무폰 맞네요. 양 변호사님 설마가 맞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새벽 시간대 전에 밤에 그 지인들하고 술자리에서 약간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출동한 경찰이 이제 구두로 일단 조사를 좀 했대요. 참고인 조사를 했어. 근데 그때 이제 인적사항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며 연락처며. 근데 그게 좀 다소 고압적으로 느껴져서 아니 지금 경찰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이름을 물었는데 가르쳐 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112에 민원으로 아니 경찰에 와서 뭐 이렇게 물어가는데 이름도 안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새벽 시간대 몇 시간 뒤에 새벽 시간대에 전화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근처 지구대를 찾아간 겁니다. 예. 이러이러한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거 경찰 전화번호 맞냐라고 하니까 지구대에 있던 경찰분이 업무용 전화번호가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교대 근무가 끝나서 정작 전화를 건 당사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공무원이고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감정적으로 지금 이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제보자는 이게 경찰의 업무용 휴대폰인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장난거지 전화를 건 사람이 근무할 때쯤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날 지인과 함께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장난 전화를 건 장본인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직급은 또 경위였대요. 경위요? 네. 어떻게 일반인한테 일반 시민한테 경찰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이제 따졌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말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사과인데 사과가 아닌 듯한 그런 말투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박 변호사님. 예. 아까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냔냔냔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뭐냐 했더니 드라마를 보고 따라한 거다. 무슨 드라마요? 모르겠어요. 냐냐냐냐냐 이런 드라마는 글쎄 한국 드라마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일본 드라마인가? 중국 드라마인가요? 예. 박 변호사님, 네. 저도 이제 처음 기자가 되면 경찰서를 돌잖아요. 그래서 경찰 계급 같은 거 막 달달 외우거든요. 경위 엄청 높습니다. 높아요. 순경, 경장, 경사. 그다음에 경위예요. 경위가 간부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부급이고 파출소 같은 데는 파출소장이 이제 경위 역할을 하고 있는 경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간부급이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한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보자가 신문고에 올렸고요. 이 경찰서는 감찰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경위가 경솔하게 행동한 걸 맞는 것 같다. 아주 초기라서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뭐 더 밝혀지면 뭐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 제작진이 이 해당 경위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해당 지구대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서 명함을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뭐 안타깝게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답변이 없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게 만약에 거꾸로 민원인이 저런 식으로 전화를 했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진짜.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아시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정말 바짝 엎드려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오히려 우리 경인님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관공서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두 자녀 앞으로 나와야 할 지원금이 사라진 건데요. 같은 시각 PC방에 간 남성은 게임에 몰두한 채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사연 진짜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준비하면서 이 내용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다들 받으신 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만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일단
40대 여성이고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셨는데 처음 결혼을 했을 때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가 8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남편이 결혼 전에 아니 내가 빚이 생각보다 좀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거 먼저 정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남편이 생활비라고 준 돈은 2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 달엔 15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빚이 많아서 앞으로 미안하지만 2년만 참아줘라라고 했대요. 저는 여기서 접었어야 됐어요. 근데 2년을 이 제보자분이 이 본인이 벌어서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아, 참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약속을 지켰다면 이렇게 제보할 일도 없었을 텐데 3년을 기다려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기도 했고 오히려 제보자에게 용돈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은 제보자,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빚만 열심히 갚아도 모자랄 판에 온라인 도박에 이른바 현질이라고 하죠. 게임 결제에 이해할 수 없는 소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제보자가 화를 냈더니 왜 바가지를 긁냐면서 가출까지 하는데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돌아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통장을 제보자한테 맡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남편이 제보자 몰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전액 손실 전부 잃었습니다. 하여튼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사람들 치고 주식 투자해서 잘 됐다는 사람 못 봤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뭐 100%, 또 전액 다 손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전액 손실을 입고 재작년에 다시 가출을 했습니다. 밥 먹듯이 지금 가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혼을 거부를 합니다, 남편이. 그래서 1년 넘게 이혼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소송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이혼하면서도 사실은 양육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2년 동안 양육비는커녕 연락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한테 안부도 지금 전혀 물어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보자가 혼자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 두 자녀를 지금 키우는 상황인데 최근에 모아둔 돈이 떨어지면서 공과금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민생회복지원금 나왔잖아요. 이걸 신청하셨답니다. 자, 하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조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단은 세대표가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를 넣어봐 안다더라고요. 아침부터 가정법원 다시 가서 서류 다 떼오고 했죠. 근데 서류 작성하고 나왔는데 수령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돌려받아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돌려받을 수가 없대요. 이미 수령했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아니,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인터셉트를 해갔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두 자녀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가져갈 수가 있나요? 정말 네,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으면 이 아이들의 급한 학원비나 교재비 이런 불을 끄시려고 했대요. 너무 간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세대주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다 이미 가져가 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구청에도 전화해보고 시청에도 전화해보고 행정안전부에도 전화해보고 위임장을 써가지고 지원금 반환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지금으로선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그 인간한테 우리 아이들 돈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지원금을 홀라당 챙기고 하는 소리가 더 가관입니다. 수십 통의 전화 끝에 겨우 이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민생지원금 내가 다 썼다. 네가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제보자가 대체 그 돈 어디에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담배 사고 PC방 가는데 다 썼다. 뻔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지금 우리 형편이 정말 안 좋다. 제발 지원금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요. 이 남편은 나도 애들 아빠니까 당연히 내 돈이다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글이요? 그놈의 돈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딱 봐도 제보자를 저격한 글이죠. 박 변호사님. 네. 이 사람입니까? 이게 얼마라고 아이들까지 참 아이들 돈까지 지금 뺏는 그런 상황. 15만 원, 15만 원 이거를 뺏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줘도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요.
엊그제 전화가 왔답니다. 왔는데 아이들 지원금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예. 2년 전에 가출했잖아요. 예. 가출하면서 두고 간 게임기하고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컴퓨터. 예, 컴퓨터. 예. 컴퓨터인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내가 사준 반지, 목걸이도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컴퓨터하고 게임기가 이거 누가 사준 거냐면 제보자가 사준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장나지 않는 예전 상태 그대로 뭐 안 쓰면 고장나요. 저거 뭐 하여튼 그러고요. 그리고 반지, 결혼 반지는 반반 부담해서 샀는데 달라고 하고 유일하게 받았는 게 14K 목걸이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돌려주면 아이들 지원금 주겠다라고 조건을 건 겁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왜 이렇게 제가 얼굴도 안 본 분이지만 왜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습니까? 가끔 사건 반장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사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디까지나 정말 그 인간답지 못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건데. 자기 새끼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단순 세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재산 관리권이 법적으로는 남편에게도 있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받아갈 수가 있는 거고 지원금 자체가 온 국민에게 일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소송 중이라든가 이럴 때 가처분처럼 좀 어떻게 좀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도 당장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이제 이혼 소송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육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행정부 차원에서 법원 사법부와 같이 좀 공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례가 꽤 있답니다. 박 변호사님도 뭐 딴 건 몰라도 사전 처분은 빨리 좀 해야 될 거. 사전 처분 뭐냐면 양육비를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재판하면서 재판 끝나기 전에 양육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 사전 처분이라 하는데 그 신청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 처분도 하고 그리고 미지급된 양육비도 사실 재판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냥 뭐 진짜 찌질할 수가 있습니까? 저 계속 찌질하다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회피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함이 회피로 나오는데 결혼하자마자 생활비도 8만 원 주고 빚도 있고 2년만 기다려주라고 했지만 그 후에도 책임지지 않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힘들면 가출을 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굉장히 이기적으로 회피를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게다가 어떤 쾌락의 추구,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식, 게임, 거기다 온라인 게임, 온라인 도박 뭐 이런 거에도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 능력도 부족하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비가 없는데 이렇게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 정말 놀라운 정말 별의별 아빠들을 다 보지만 정말 저도 충격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생활 전선에서 혼자서 얼마나 전쟁을 치르고 계실까 하는 마음에 같이 좀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저도 양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가지 않고 또 갔더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방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지금 화를 내시네요. 네, 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하루의 꿈님 세대주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부인한테 줘야 하는 상황인데 정책을 어떻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유나님께서는 내 지원금 가져가서 다 줄라니까 전달할 방법 있으면 말 좀 해줘요. 내 거라도 다 주고 싶네. 진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 한 대에서 불이 난 건데 검은 연기가 지금 엄청 피어오르고 있죠. 불 크다. 네, 이때 거대한 폭발까지 일으킵니다. 이 불길이 옆차를 삼키고 순식간에 확 뻗쳐 나가는데요.
그 위력에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까지 흔들릴 지경입니다. 아, 저기 안에 뭐 폭탄 있나? 네, 알고 보니까 가운데 차에 전기 문제가 생기면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적어도 3대 이상의 차가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여기 기차역입니다. 두 사람이 선로를 넘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죠. 중간에서 마주치자 한 사람이 뭐 짐을 받아주고 한 사람이 짐을 받아주고 돌아가는 순간 기차가 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간 발 빠르게 펄쩍펄쩍 뛰어서 선로를 넘어가는데요. 그러자마자 바로 기차가 쌩 지나가고 옆 선로에서도 지나갑니다. 두 기차가 지나간 곳 사이로 남은 사람이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게 좀 많이 놀란 모양이죠. 큰일 날 뻔했는데요. 두 사람은 기차의 식당칸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번거로운 육교 대신에 선로를 넘어서 식사를 옮기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구성조차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꼼수 버리지 말아주세요. 양 변호사님. 아, 제정신들이야. 저기 철도 직원들이 더 잘할 텐데. 죽어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 뚜르드 프랑스 경기 현장입니다.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데요. 뒤로 순찰자가 바로 쫙 쫓아오죠. 그 앞에서도 안전요원이 이 선수의 등을 팍 때리더니 결승선을 넘자마자 어깨를 팍 부딪혀 넘어뜨리고 마는데요. 아니, 선수를 왜 때려? 자, 아파하거나 말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저 남성. 정식으로 출전한 선수가 아닙니다. 사이클 복장까지 입고 결승전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펜스로 휙 넘어서 선수인 척 달렸던 겁니다. 선수인 척?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황당한데요.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결국 남성 경찰에 붙잡혀서 구금됐다고 하고요. 다행히 경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건 무슨 심보인가요? 저기도 덥나 봐요. 앵커님 얘기하시는 대로 더우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누군가가 도로 위 고압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선을 붙잡고 척척 옆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뭐야? 아니,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살다리가 아주 길쭉한데 저건 바로 사람이 아닌 야생 원숭이입니다. 아, 오늘 왜 이러니 진짜? 야생동물관리소 측에 따르면 인근 산에 사는 원숭이인데 먹이를 찾아서 도심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고압선까지 오르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죠. 일단 야생 원숭이를 다시 산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야, 저는 손오공 같이 보이거든요. 손오공이요. 막 걸어다니는 손오공 저러다가 왠지 근두운을 구름을 타면서 여의봉을 또 꺼내고 무슨 사람 같아요. 아, 예. 전기 조심해라, 원숭아. 큰일 난다. 예,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4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